뭐 이렇게 GDP 길 1인당 이제 GDP가 500달러 뭐 이렇게 500달러가 뭐예요? 이제 200달러, 300달러. 50년대는 뭐 100달러, 200달러. 1년 총 나의 총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1인당 총 소득이 200달러, 300달러, 40년대, 50년대. 60년대에야 이제 400, 300달러 뭐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2020년도가 넘으면서 32,000에서 33,000달러 이렇게 하거든요. 올해가 성장이 좀 나오면 34,000달러도 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32,000달러 내외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 GDP 1인당 GDP가 1980년도만 해도 1,70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10분의 1도 안 돼요. 1980년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1,700달러였다니까. 1980년, 90년만 해도 6,500달러였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1990년, 88년 올림픽 지나서 90년, 그러면 얼마 안 지났잖아. 그죠? 얼마 안 지났잖아. 우리한테는 얼마 안 지났어. 여러분들 아들, 딸들한테는 안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얼마 안 지났어. 그런데도 그때는 6,500달러였고요. 1만 달러가 넘은 게 94년, 5년에 이때 이제 1만 달러가 겨우 이제 넘었어요. 힘들게. 1만 달러 넘자마자 IMF 터져가지고 다시 또 좀 내려가긴 했어도 2만 달러가 넘은 것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2만 달러가 넘었어요. 그때도 계속해서 급성장을 했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32,000, 33,000달러 막 이러는데요. 가만 보면 전 세계에서 100달러에서 33,000달러까지 이렇게 그 얼마지? 몇 배지? 330배인가요? 33배인가요? 33배? 계산을 잘 못해. 33배, 뭐 40배 좀 쫙 올라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이나 급성장을 했는데요. 경제적 성장을 했으면 정신적 성장도 해야 되는 거지. 경제적으로 33배, 50배 성장했어. 1950년대 초부터 해가지고 50배, 100배 성장을 했으면 우리 정신세계도 100배 성장해야 되지 않나? 경제 성장과 이렇게 정신 성장은 서로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스님. 행복한 것과 경제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근래 연구 결과는 나의 행복도와 경제량은 서로 비례한다고 돼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 사람이 나의 경제가 나은 사람일수록 행복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한다라는 거지. 사람들이 행복과 경제는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나는 돈 없는데 난 불행한가? 행복이라는 건 각자마다의 절대 기준이라서 다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게 없으면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지. 불행한지는 모르겠어요. 스스로 난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해 이건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하는 거니까 평균적으로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더 많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더 많다. 이해가 가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절대 기준 아니 평균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나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행복해. 이것이 이제 마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죠. 마음 다스림을 잘하는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가 비난의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내가 몸이 아픈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영향받지 않아. 나는 진흙 속의 연꽃이니까. 나는 부처님한테 연꽃이 되는 법을 배웠어. 물들지 않는 법을 배웠어. 그러니 진흙 속의 연꽃처럼 가난 속에서도 난 행복할 수 있고
몸이 아픈 가운데도 행복할 수 있어.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 때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재정 경제가 성장이 이만큼 해서 50배, 100배나 되는 성장을 했습니다. 재물과 가진 것과 행복과의 관계가 서로 비례한다면 역시 이만큼 100배 성장했으니까 행복이라는 것도 1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50배 또는 30배라도 더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우리는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만큼 행복해지고 있나? 예. 아니 이제 국가 이제 GDP, 국가 1인당 GDP 평균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개인은 또 다를 수 있죠. 사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30년 전, 40년 전보다 이렇게 많이 성장했어요. 그때는 월급도 100만 원도 안 되고 50만 원도 안 되고 30만 원도 안 되고 막 80년대, 70년대 20만 원, 30만 원 받고 일하고 그러던 다들 월세를 먼지 못하고 집도 제대로 없이 다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만큼 성장을 해서 집을 가지고 있든 어떻게 하든 뭐 빚을 가지고 있든 어떻게 해든 많은 성장을 이뤘어요. 그러면 그만큼 마음도 성장했나? 마음은 마음의 성장이란 건 뭐지? 마음이 성장했다는 건 뭐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마음이 성장했는지. 일단 마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것도 마음이 성장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가 좋고 나쁜 이런 것들도 역시 마음이 성장해야지 타인과의 관계가 좋잖아요. 사람들한테 잘해줘야지. 칭찬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그 마음을 써주고 챙겨주고 해야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요. 그러려면 그게 마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상대랑 갈등이 있으면 그게 꼭 괴로움으로 힘들잖아. 누가 욕먹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다고.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칭찬받으면 누구나 다 기분 좋잖아요. 인기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과의 관계가 어땠느냐. 거기에 따라서 난 이만큼 얼만큼 성장했고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게 얼만큼이냐 하는 것도 역시 성장했다라는 것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것과 함께 뭐 이렇게 발버리심을 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도 함께 포함되면 역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마음이 더 넓고 커지게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야. 과연 우리는 얼만큼 성장을 해왔나? 마음이. 또 이상하게 또 마음은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더 많아지면 60대, 70대, 80대, 90대 더 많아지면 마음은 또 좁아지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음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처럼 계속 끝없이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에 따라서 개인은 성장 주기율이 연세가 많아지면 80이 되고 90이 되면 점점 좁아지는데 그러면 그때가 남들이 좁아진다고 나도 좁아지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진흙 속의 연꽃처럼 나이가 많아도 나는 99세까지 넓고 큰 마음을 잃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이 필요해요. 아니 사실 국가의 대통령들이나 지도자들은 이 국가 성장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지금 대통령도 이 앞전의 대통령도 그 앞전의 대통령도 뭐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할 때는 공약이 747이었어. 7% 성장 4만 달러 이러면서 7% 성장 4만 달러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이루겠다고 목표를 세웠어요. 역대 어느 대통령 후보자들도 모두 다 얼만큼 성장하겠다라는 목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런 목표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했을 수도 있죠. 그런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대통령 후보도 우리는 얼만큼 성장시킬 거야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반석에 올려놓을 거야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겠죠. 그래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을 했어요. 또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뭐 이렇게 진보 보수 뭐 각자마다 성향이 있을 텐데요. 역대로로 보면 후퇴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되면 나라가 망할 거야 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노태우 정권에도 성장했고요. 많은 성장했어요. 전두환 정권에도 많은 성장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엄청 성장 많이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성장 많이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해도 그 선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돼도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 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누구 되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건 좋지만 싸우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도자들은 성장을 목표로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개인적으로 놓고 봐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제 성장은 이제 이루기가 어려워. 나이가 이제 많아지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나는 경제 성장 작년에 비해서 3% 이상 달성할 거야.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경제 성장이 해마다 3%씩 2%씩 성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한 몇 명만 빼고 작년 수입이 1억이었으면 올해 1억 100만 원이 되고 내년에 1억 1000만 원이 되고 후년에 1억 3천만 원 돼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서민들은 신기하게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작년은 1억이었는데 올해는 9,500만 원이고 내년에는 9천만 원, 후년은 9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는 8,500만 원 되는 게 우리 대부분의 서민이에요. 신기하게 국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데 우리 서민들이 이상하게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경제 성장이 나 자신의 개인적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에는 왜 다니겠어요? 왜 다니? 이유가 행복하려고 다니잖아. 마음 잘 다스리려고. 아들, 딸 잘 됐으면 좋겠잖아. 부모님, 조상, 영가, 극락세계 왕생하시고. 그건 정신적인 영역이잖아요.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행복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행복해야 돼. 경제는 마이너스로 간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영역은 우리는 부처님한테 그 비법을 받았잖아요. 저렇게 번쩍번쩍 하시는 부처님. 늘마다 저렇게 광명이 번쩍번쩍 하셔. 광명이 줄어든 적이 없어. 우리에게 빛과 광명을 주십니다. 저런 부처님한테 우리의 마음 성장률을 계속 높이는 법을 계속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부처님한테 주유를 받아야 돼. 기름을 받고 에너지를 받아서 자꾸 그 경제는 저성장으로 마이너스로 가는데 내 마음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다행히 우리는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평생을 살면서도 정신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지만 또 여러 생을 살더라도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되죠. 이게 더 큰 목표예요. 더 큰 주제이기도 하죠. 전생보다는 현생이 성장해야 되고 현생보다는 내생이 더 나아야 되겠죠. 전생이 천상에 있다가 이생에 극락으로 떨어졌어. 완전히 마이너스 100%지. 천상에 있다가 사람으로 뚝 떨어져. 사람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소로 뚝 떨어지면 이러면 참 난감합니다. 이러면 마이너스 200%입니다. 소로 있다가 지옥으로 푹 떨어지면 이것도 역시 사람으로 있다가 지옥으로 푹 떨어지면 이거 엄청난 이렇게 엄청난 손해가 막심해요. 이렇게 성장이 좀 더디더라도 이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음에는 사람이 좀 더 나은 사람, 더 교양이 높은 사람, 또 마음이 더 넓은 사람, 다음에 내 후생에는 역시 더 나은 사람. 그게 아니더라도 그 더 이상으로 쭉 더 올라가는. 사실 우리 스님들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 돈이나 재물은 가만 보니까 이 한 생에만
내가 살아있을 때만 작용해. 근데 이렇게 정신적인 영역, 깨달음의 영역은 한순간에 쫙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한순간에. 이 사람으로 있다가 갑자기 부처가 되고 극락으로 되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스님들이야말로 이제 내가 깨달음을 이뤄야지 뭐 이렇게 해서 수행 정진하는 이것이야말로 급행열차를 타는 거예요. 떨어지네. 급행열차를 타니 떨어지고 이런 건 안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이런 건 좋은 징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거나 뭘 하거나 할 때 이제 신비서적을 읽으면 이렇게 툭 떨어지고 뭐 하고 이러면 뭐가 되고 뭐가 올라가고 뭐 하면 성장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 잘 안 맞아요. 옛날에는 맞았을 수 있어도 요즘에는 안 맞아요. 툭 떨어졌으니까 액땜했네. 이러면서 툭 떨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꿈에서 이상한 꿈 꿨다. 액땜했네. 이러면서 이렇게 조상님이 나오는 꿈 꾸고 그러면 이렇게 조상님 축원 한번 올리고 쌀 한 포 올려드리면 그러면 이제 오히려 조상님들은 더 좋아지고 꿈에서 무슨 죽는 꿈 꿨다. 이러면 역시 어떤 분이 이렇게 뱀 꿈을 꿨대요. 뱀이 몸에 들어오는 꿈을 꿨대. 그러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머니 기도를 잘 해드렸어요. 근데 근래에 뱀 꿈을 다시 꿨대. 막 몸에 들어오는 걸 몸부림을 막 치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안 들어오고 옆에 있는 거사님한테 들어갔대. 이 보살님이 고민이 엄청 많으시겠어. 그죠? 그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에는 황룡사를 이렇게 좀 멀리 계시고 기장 저쪽에 계시거든요. 멀러 좀 시골에. 그 황룡사 좀 다니시고 진불기도도 좀 올리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잠깐 인연이 돼서 누구 소개로 잠깐 오셨다가 이제 안 오시는데 다른 절에 가시고 하는데 그 옆에 여기 오게 한 보살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 보살님이 후회한다고 황룡사 계속 다닐 걸 이러면서 황룡사 계속 다닐 걸 내가 괜히 다른 절 다니면서 괜히 마음고생만 하고 이거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지금 그런 꿈 꾸시고 굉장히 불안하신 거예요. 전에 뱀이 들어오는 꿈을 꾸고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꿈 꾸니까 혹시 어떻게 될까 봐 괜히 걱정하시는. 저도 보살님 오실까 봐 참 걱정이 돼요. 아니 그런 사람하고 그렇게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천도제를 하고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지금 이런 불안감이나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오랜만에 연락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보면 통해서 그 보살님 직접 온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저는 시험 때에 오르는 거야. 이제 오시면 뭐라고 해야 돼? 아니 저도 그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그 보살님이 하는 기대는 또 다르잖아요. 그 보살님은 나를 보고 해결해 달라는 거잖아. 그 문제를. 근데 이게요, 이렇게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이렇게 꿈은 미래를 보여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만병의 근원이에요. 보면 그런 그 생각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꾸는 꿈 중에 미래를 예시하는 꿈은 0.01%밖에 되지 않아요. 프로이드가 꿈을 연구한 꿈의 대가잖아요. 꿈을 엄청나게 많이 연구했는데요. 꿈에서 예시의 꿈은 거의 없다. 꿈은 잠재의식이 드러난 것이지 예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보살님이 뱀이 들어오는 꿈, 이건 어떤 상징이 있겠죠. 근데 그 꿈을 꿨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지금 다시 꿈을 꾸셨는데 자기 거사님이 어떻게 되실 것 같아. 이러면 그러면 정말 불안한데요. 그때 그 꿈을 꿔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아닌지 그거는 본인도 몰라요. 본인이 그런 확신을 갖는 거죠. 내가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라는 확신이죠. 이번에도 누군가가 돌아가시거나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사실은 더 높아요. 왜냐하면 저번에는 내가 끼워 맞췄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도 이런 꿈을 꾸고 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꿈이 100% 맞아서 그러냐? 아니라는 것이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예측하고 추측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일들인데요. 뭐 100번 1000번을 말씀을 드려도 생각이 잘 안 바꿀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의 생각이 드러났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는 게 좋지, 꿈이 예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것들이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번 생도 현생도 다음 생도 출가한 스님들은 한 번에 급행열차를 타서 쭉 올라가고자 하는, 사다리를 타고 바로 올라가고 싶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아니 그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서 1단계, 지금 1단계잖아 우리는. 여기에서 10단계까지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 그것이 이제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치열하게 수행하는 스님들이야말로 한 방에 이렇게 또 올라가는 그런 걸 얻을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불제자들은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번에 1에서 10까지는 아니더라도 차곡차곡 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원력을 세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중기도를 하고 또 정초기도를 하고 초하루기도를 하고 이렇게 지장기도를 하고 가능기도를 하고 이런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것은 상승으로 나아가는 어떤 등불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두컴컴할 때 이 윤회의 길은 정말 어두컴컴하거든요. 앞길을 알지 못해.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눈앞의 것만 우리는 좋아해요. 그래, 눈앞에 돈이 있으면 좋아하고 눈앞에 용락이 있으면 좋아하고 하는데 그것은 캄캄하게 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불보살님들은 등불이시라고. 불보살님들이 등불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오용락이 이런 거고 육도윤회가 있고 극락세계가 있고 어렴풋하게 여러분들은 사람마다 그 등불을 세게 받아서 광명처럼 대낮처럼 밝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부처님한테 등불을 호롱불처럼 작게 받아서 희미하게 와서 조상천도를 이렇게 부모님을 극락세계에 인도해야겠다고 기도를 하긴 해도 이게 내가 지금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어쩌서 스님이 하라니까 좀 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잘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은 등불을 자른 호롱불밖에 비추지 못해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확신이 별로 안 서는 거예요. 그래도 등불을 받았으니 그나마 나와서 내가 좀 해야겠다라고 부모님 좀 올려야겠다라고도 하고 또 극락세계를 가져야겠다라고도 하고 부처가 되는 길, 깨달음에 대한 길, 또 중생의 길, 또 이런 윤회의 길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등불을 비추고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판별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판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점점 성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럼 참 난감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희망을 많이 가져야 될 게 지금의 삶도 있고 다음 생의 삶도 있는데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의 등불을 받아서 다음의 삶은 최소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나이가 99세가 돼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갈 곳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끝이고 이제 끝이면 절망, 다 살았다. 살아서 뭐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으면 더 노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 생이 있으면 다음 생을 위해서 내가 공덕을 짓고 선행을 하고 뭔가를 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이때가 돼서도 건강하고 지혜롭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99세가 돼도 지혜롭고 건강하려면 지금처럼 하면 돼요. 지금처럼 불교대학도 다니고 경전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건 정신적인 영역이잖아. 저한테 강의를 듣잖아요. 강원 보니까 스님한테 강의 듣는 게 지겨워가지고 이렇게 언제 끝나나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은 나중에 연세가 드셔서 치매 들리기가 아주 쉬워요.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하게 무슨 말씀하시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99세가 돼도 이렇게 계속 지혜가 있기가 쉽죠. 궁금증, 의문, 그리고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은 나의 뇌를 계속해서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해 나가면 나이가 90이 넘어도 나름 쌩쌩한 정신세계를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99세까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단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몸이 아픈데요. 그러면 하지 말고요. 어떤 분은 그렇다 하더라고. 나이가 70이 조금 넘자 이제 심장이 안 좋고 무슨 간이 안 좋고 수술을 했대. 그래서 아들 딸들이 야 우리 어머니 죽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시골로 들어가서 모시고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모시러 들어갔어. 근데 지금도 살아가셔. 90이 넘었는데 지금도 살아가셔. 지금 여러분이 심장이 안 좋고 간이 안 좋고 위가 안 좋다고 해서 금방 죽을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세요. 금방 죽을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는 재수가 있는 건지 재수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100세까지는 그냥 산다라고 그냥 생각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라고 하지 마세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정신적인 영역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건강을 챙겨야 되겠죠. 제가 요즘에 영양제를 비타민C를 5개, 6개 먹어요. 막 이렇게. 하루도 빼지 않고 열심히 먹고 있어요. 비타민C를. 거기에 락토핏 해가지고 유산균도 계속 먹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매일 걷고 있어요. 매일 1시간 이상씩 계속 걸어요. 걷는 거 말고 뛰는 것도 해야 되고 사이클도 타고 다니고 해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한다. 이제 제가 몸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시커매진 이유도 그 전보다 시커매졌잖아. 제가 딴짓해도 시커먼 게 아니고 그래서 아침마다 걸어서 시커매진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식구들은 이렇게 많고 제가 아프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야 이거 99세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 같다.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 내가 다 49제 지내줘야 돼. 이렇게 식구가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내가 이렇게 더 이렇게 건강해야 될 이유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음 생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인가, 성장하지 않을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좀 이제 이렇게 노란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다른 나라에 비하면 파란불이에요. 다른 나라들 중에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참 잘 없습니다. 이제. 자, 미국은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쇠락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미국은 계속해서 성장할까요? 아니면 쇠락할까요? 어렵죠, 그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단기간으로는 조금 더 성장할 것 같아요. 장기간으로는 모르겠어요. 장기간으로는 뭐 이렇게 자본주의 체계 때 이런 것들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요. 단기간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축통화.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결제를 달러로 다 결제를 하잖아요. 원화로 결제를 하지 않는다고.
기름도 달러로 결제를 하지, 자원도 뭐 어떤 철광석이라든지 굴이라든지 이런 거 다 달러로 결제를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 자기가 이제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으니 이번에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국채를 찍어내고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양적 완화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계속해서 이렇게 국채를 사주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알죠, 언제?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잘 모르신다고? 매월 1,200억 달러면 120조인가요? 150조인가요? 130조 정도 될 거예요. 매월 130조를 계속해서 국채를 사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130조를 돈을 찍어낸다라고 생각하면 돼. 달러의 양이 매월마다 130조 원씩 늘어나는 거예요. 1년이 아니고 매월마다. 그렇게 한 지가 벌써 1년 반이 됐네요? 그렇게 시작한 지가? 그러면 달러의 총 통화량은 점점 증가가 돼요. 그것이 내년까지도 계속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요. 그럼 돈이 더 많아지면 성장이라는 게 뭐겠어요. 돈이 더 많아지는 게 성장이지. 작년에 1억 수입이었으면 올해 1억 1,000만 원이면 10% 성장이잖아 보면. 그럼 돈이 더 많아지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성장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도. 오히려 까먹어도 성장이야. 돈이 늘어났으니까. 돈이 늘어난 것만큼 성장하거나 까먹었으면 돈이 늘어난 것보다 약간 덜 성장하겠지. 어쨌든 성장을 해요. 그래서 고용도 더 늘어나고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도 더 많아지고 뭐 빚도 더 많아지고 계속해서 성장을 해. 그런데 이 성장이 어디까지 될 건가는 다들 이제 물음표죠.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풀어서 성장하는 건 한계가 있다. 아무리 세계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계 제1의 통화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야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떠냐? 다른 나라들은 이번에 코로나 생기면서 좋아지는 나라는 대만밖에 없었어요. 작년에 플러스 성장은 전 세계에서 대만밖에,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1%잖아요. 대만 같은 나라는 특수한 상황이고 반도체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외에 많은 나라들은 크게 충격을 받았고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나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곡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우리 쌀 가격도 여러분들 시장 가서 알잖아요. 쌀 가격도 저 한 포대에 이제 5만 원 하다가 6만 원, 7만 원 뭐 이러고 있어요. 보면 콩 가격은 이번에도 이렇게 작년에 우리가 팥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그나마 그거 가지고 여름까지 계속 썼어요. 근데 지금 새로 사니까 2배 더 비싸졌네? 팥 가격은 쌀 가격보다 더 세게 2배나 100%나 더 올랐어요. 그러면 옥수수 가격도 밀 가격도 전부 다 올랐어요. 자, 이런 이제 가격이 오르면 후진국일수록 굉장히 힘든데요. 이집트의 예를 들면 이집트의 빵은 빵 하나에 한 사람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빵 하나의 가격이 3.75원이에요. 정말 싸죠? 3.75원 주면 빵 하나를 살 수 있어. 왜 그렇게 싸냐면 이제 그 이집트 같은 경우는 44년째 빵 가격이 동결됐어요. 44년 동안 계속해서 빵 가격이 그만큼이야. 그거는 정부 지원 때문에 그런데요. 이집트 인구가 1억 명 정도 돼요. 그 중에 빈곤한 사람들이 60%가 빈곤하거든요. 지금은 퍼센트가 더 늘었겠네요. 빵을 지원받는 사람들이 6천만 명이나 지원받아요. 그 정부에서 1년에 3조 이상의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을 이상의 돈을 들여서 빵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5개 이상을 못 사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일반 빵 가격보다 20배 정도는 싸게 사는 거예요. 일반 빵 가격 가면은 엄청 비싸. 그런데 정부에서 내주는 빵은 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옥수수, 밀 가격이 2배나 올랐어요. 그러면 이집트 같은 이런 나라들은
빵 가격이 2배나 돼야 되는 거잖아. 밀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이집트는 어때요? 수입이 제일 큰 수입이 뭐겠어요? 그 피라미드잖아. 피라미드. 관광 수입이 엄청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가. 이 나라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전 세계에 셌어요. 지금 이제 곡물가가 이제 이렇게 2008년도에 엄청 상승했다가 내렸다가 다시 2008년도보다 더 곡물가가 더 올랐거든요. 근데 그 곡물가가 오르고 최고로 오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아랍의 봄이 있었어요. 아랍의 봄. 기억나나요? 2010년도에 튀니지부터 해가지고 그 일대 많은 나라들이 독재 타도하면서 농성을 낳고 많은 정권들이 무너졌어요. 거의 전쟁 수준이었어요. 내전 수준이었어요. 지금 그 시리아는 그때 이후로 계속 내전을 해가지고 아직도 지금 내전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게 가난한 나라들은 곡물가랑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곡물가 오르니까 배가 고픈 거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 거기서는 진흙에다 비벼가지고 진흙을 먹고 있어요.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것도 이 나라들은 인구가 또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인구 그 출산율이 0.84, 뭐 올해가 0.84인데 저 니제르 이런 데는 7, 출산율이 7. 뭐 이집트 이런 데도 4, 뭐 조금 이제 가나 뭐 이런 데 5, 뭐 이렇게. 아프리카 나라에서는 4에서 7 정도예요. 어지간해서는 다 4가 넘어요. 인구들이 뭐 1억, 2억씩 막 이렇게 엄청 늘고 있어요. 그런데도 보면 밀 가격이 오르고 쌀 가격이 오르고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지고 야 이거는 이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 나라들은 또 어떻게 될까? 2010년도에 아랍의 봄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그 내전이 생기고 정권 교체가 생기고 근데 그 정권 교체가 돼서 독재가 타도됐으면 좋아져야 되는데 이집트도 정권 교체되고 타도됐거든요. 새 정부 들어왔어. 새 정부가 또 똑같아. 정권이 바뀌었으면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 좋아져 이렇게 아닌데 위태위태했지만 그래도 민주 정권으로 바뀌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은 다시 독재로 돌아가. 다시 또 독재야. 그래서 참 어렵다. 이제 전 세계에 지금 앞으로 단기간 성장할 수 있는 나라는 야 미국밖에 없다. 자, 근데 그 미국이 성장하는 것은 달러를 많이 찍어서 성장한다. 뭐 이런 거죠. 이제 중국도 성장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중국이 과연 성장할까? 이제 미중 갈등이 있을 텐데요.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이렇게 하게 할 텐데 그 중국은 그 견제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러시아는 그 견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러시아는 무너졌죠. 일본도 견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러시아는 이제 이렇게 그 견제를 이겨내지 못한 건 워낙 취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산주의라는 것이 다른 경제나 상업이나 이런 뭐 공장이나 제조 이런 것들이 제조, 금융, 뭐 농업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 소련은 50년대, 60년대 계속 성장을 했지만 뭘 가지고 성장했냐면 오로지 석유 가지고만 성장했거든요. 오로지 석유, 천연가스 이걸로만 많이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때우고 다른 제조업이나 금융업을 하나도 발전 못 시켰거든요. 결국 그런 자원이 많았던 것 때문에 러시아는 무너졌어요. 일본은 좀 경우가 다르지만 일본이야말로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그 미국이 기획해서 무너뜨린 그런 걸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자원도 많지만 여러 가지 산업을 엄청 많이 발전시켰거든요. 제조업 강국이잖아. 그 말고도 뭐 정치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공산국이긴 하지만 외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장은 지장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게 일단은 제일 큰 성장을 불러와요. 왜냐하면 저 하늘 세계, 큰 세계, 불보살 세계의 기운을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이상 세계의 기운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차원이 높은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운이 이렇게 더 나은 곳으로 가더라도 그것만 가면 스님들이야 그렇게 해서 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 생활에 묶여있기 때문에 생활에서도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에 자유로울 필요 없어. 이미 자유로워 생활에. 이제 간혹가다 스님들에 따라서 이제 스스로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돈도 없고 막 이렇게 하는 스님도 있긴 하지만 스님들이 돈 없으면 좋은 거지 뭐. 스님들은 몸 아파도 괜찮아요. 몸 아픈 것을 수행으로 삼고 돈 없는 걸 수행으로 삼고 이렇게 해서 더 정신 차원으로 더 높여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경제적 자유, 또 정신적 자유, 어떤 그 생활 속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지하면 묶여요. 무지하면 난 모르는데요? 하고 얘기하고 그냥 끌려다니게 돼요. 지혜를 가져야지 보는 눈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세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모르면 옆에서 하는 얘기 야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한테 붙어야 돼.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하고 붙어야 돼. 이러면서 괜히 정부 욕을 하고 누구 특정인 욕을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내가 잘 알아서 스스로 중도를 지킬 수 있고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거 정부 모든 정부들이 다 성장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성장하지 않은 정부가 없었어. 전두환 정권에도 엄청 성장했고요. 노무현 정권에도 엄청 성장했고요. 그 박근혜 보살님도 그때도 성장 많이 했습니다.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때도 성장 안 한 때도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누군가 얘기를 들으면 아니 전두환 훌륭했지, 박정희 훌륭했지, 아니 노무현 나쁜 놈이지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중도를 모르면 남 따라서 욕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알면 중도를 잘 지키고 바른 눈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관계없는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같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이제. 자 이제 6제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